자, 다음은 다섯 번째 네트의 폭 설정에 관한 조건입니다. 네트명 전원 단자들의 경우에는 0.4에서 0.8mm의 두께로 설계를 하고 그 외 일반 신호선은 얼마로 0.3mm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전 시험에서는 전원 단자의 경우에는 1mm로 설계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고요. 그 외에 일반 신호선은 0.5mm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이지요. 자,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지요. 보통 1mm의 배선의 두께는 바로 1A의 전류를 흘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배선의 두께가 가늘어졌다라는 얘기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SMD 부품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지요. SMD 부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소형화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드 사이즈도 상당히 작아졌죠. 따라서 배선의 두께 또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자, 전원선의 경우에 범위를 주었죠. 0.4mm에서 0.8mm 사이로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범위를 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류를 많이 흘려주는 배선인 경우에는 그렇죠. 전원 회로 쪽에 사용하는 배선의 경우에는 좀 더 0.8mm에 가깝게 두껍게 설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정도의 회로는 우리 보통 800MHz 이상으로 동작하는 것을 하이스피드 PCB 설계라고 하는데 하이스피드 PCB 설계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0.4mm에서 0.8mm 사이의 두께로 여러분들이 전원선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간값을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0.6mm를 평균값으로 사용을 해서 전원선 등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 라우팅에 관한 사항이 6번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기존 시험의 조건과 동일해요. 배선은 양면 모두 진행을 하되 오토 라우팅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오타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 배선 시 실격 처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실무에서는 오토 라우팅을 하기도 해요. 오토 라우팅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배선 경로는 최대한 짧게 해라. 그 대신 100% 배선을 해라. 그리고 직각 배선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배선을 최대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하이스피드 PCB에서는. 배선이 길면 길수록 저항값이 커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공식이 있죠. PCB 알톡을 하면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배선도 하나의 저항 성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 그 배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 로 값에 비례를 하고 그리고 단면적에는 반비례를 하고 길이에는 비례를 하죠. 바로 요 길이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배선은 요게 바로 이제 길이에요. 랭스. 요 길이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어떻게 된다? 저항값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L값이 배선의 길이가 증가가 되면 어떻게 된다? 저항값은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각 배선을 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배선을 하는 방법은 이제 이와 같이 직각 배선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배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라운드로 배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각 배선은 아주 좋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각 배선을 하지 마시고 45도로 이와 같이 배선을 하거나 아니면 라운드의 형태로 코너를 배선을 처리를 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회로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하이스피드 PCB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직각 배선을 해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동작은 잘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이스피드에서는 이 직각 배선은 바로 크로스톡을 발생을 시켜서 아주 좋지 않은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45도나 라운드 배선을 하면 되는데 이 라운드 배선이나 45도 배선은 크로스톡 발생에 따른 효과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 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각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45도 배선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1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운드 배선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드 외곽선의 네모 모서리에 직경 얼마? 3파이의 기구 홀을 삽입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모서리로부터 5mm 떨어진 지점에 배치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공개 문제라 완벽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위에서 보드 사이즈 설명하는 곳에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 모서리로부터 얼마로 되어 있었나요? 4mm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기존 시험 문제는 5mm로 되어 있었는데 4mm로 이와 같이 변경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4mm 안쪽에 기구 홀을 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실크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실크 데이터의 부품 번호는 한 방향으로 보기 좋게 정렬하시면 되겠고요.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드 상단에 보드 네임을 쓰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커퍼 푸어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보드 납땜면의 그라운드 속성에 카퍼 처리를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 또한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그 채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라운드에 카퍼 처리를 하라고 한 것이지, 실제 실무에서는 탑과 바텀의 그라운드 속성에 카퍼 처리를 모두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시험에서만 카퍼를 여러분들이 보드 납땜면, 즉 바텀면에서 하라고 되어 있지만, 특히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이전 시험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공개 문제에 그대로 뿌려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능사 3회 시험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부품을 쓴다고 그랬어요? SMD 표면 실장 부품을 쓴다고 그랬었죠. 그럼 이 SMD 부품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겠습니까? 탑에 배치를 하겠죠. 왜? 조건에서도 탑에 부품을 배치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그라운드 속성의 카퍼 푸어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탑에다 하셔야 되겠죠. 물론 D타입, 스롤 타입의 부품도 있으니까 바텀에도 해야 되고, 그렇죠? 따라서 이 카퍼 푸어의 경우에는 탑과 바텀에 모두 바로 카퍼 푸어를 하도록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하 설정에 관한 사항이 나왔네요. 그렇죠? 비하를 뚫으면 감점이나 실격이 된다라는 조건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기준은 없죠. 다만 이제 파워 비하와 그렇죠? 전원선 연결하는 비하, 그리고 스탠다드 비하, 그 외에 일반 신호선의 비하가 드릴 홀 사이즈와 패드 사이즈가 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 파워의 경우에는, 파워 신호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위에 보신 것처럼 배선의 위스가 0.4에서 0.8mm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비하의 크기 또한 커야 되겠죠. 일반 신호는 0.3mm의 위스를, 배선의 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작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0.6mm, 패드 사이즈 1mm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비하의 사이즈 또한 다르기 때문에 파워 비하와 일반 비하를 두 개를 패드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설정을 해서 비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새롭게 추가된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룰 체크에 관한 사항이 11번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디자인 룰 체크해서 모든 조건은 디폴트 값에서 클리어런스 0.254mm, 그렇죠? 10mm네요. 밀로 얘기하니까 밀로 환산을 해보면 10mm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DRC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혹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수험자 유의 사항과 그리고 채점 제외 혹은 불합격 처리 대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공개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ATmega 8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 있습니다. 폴트 C, 폴트 D, 그리고 폴트 B로 I/O 폴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ADC 채널이 8개가 있으며,
그리고 AVCC 전원 단자, 그리고 VCC 그라운드 전원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마이크로 컨트롤러 리셋 회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LED 출력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주변 회로가. 그리고 이 마이컴을 동작시켜 주기 위한 클럭 발생 회로가 우측에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전원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ADM1012라고 하는 회로가 있는데요. 이것은 RS232 트랜시버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10핀짜리 헤더 핀이 두 개가 있지요. 이와 같이 헤더 핀이 두 개가 나와 있고요. 2열 헤더 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OP앰프 회로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는 전원 회로가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12V를 입력 전원으로 사용을 해서 7805 리니어 볼테지 레귤레이터 IC를 이용을 해서 회로에 사용하고 있는 5V를 만들어주는 전원 회로가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100나노페럿의 캐패시터들이 6개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이 캐패시터들은 디커플링 캐패시터, 줄여서 우리가 D캡이라고 하는데요. 전원과 그라운드 사이에 붙여주는 캐패시터를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직 IC는 보통 0.1 마이크로페럿, 즉 100나노페럿을 사용을 하고요. OP앰프처럼 저주파 아날로그 소자는 10 마이크로페럿 정도를 붙여줌으로써 IC에 순간적으로 전류가 크게 흐를 수 있는데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필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이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 D캡은 각각의 IC 전원 단자에 가깝게 붙여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살펴본 공개 도면처럼 2020년 3회부터는 이와 같은 유형의 시험이 출제될 것입니다. 자, 이 공개 문제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20 3회부터 달라지는 전자캐드 실기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시험과 달리 실무 중심의 시험 문제로 변화가 되었지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SMD 부품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많이 만들어 보시고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제가 공개 문제 등 동영상 강좌를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